네. 제 3파트에서는 이런 곡들에 대한 주관적인 평들이죠. 주변 사람들이, 현대음악을 전공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평을 하고 있는가,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수상 경력, 이거 이제 공식적인 평가라고 할 수가, 객관적인 평가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후배들 교육을 어떻게 하는가, 이런 걸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평들을 받고 있는데 참 대단한 평을 받고 있습니다. 조지 벤저민이라는 사람은 전 세계의 현대음악을 연결하는 중재자로서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음악을 연결하는 위치니까 아주 중요한 위치죠.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자연스럽게 몰입하도록 해준다. 현대음악이 참 듣기 쉽지가 않죠, 그죠? 사실 저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현대음악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을 가진 지도 얼마 안 되고, 깊이 이해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연스럽게 몰입하고 쾌적함을 느끼게 해준다, 이런 이제 장점이 있다, 이럽니다. 그리고 현대음악에 공포를 가진 사람마저 비즈니스 음악을 들으면은 그런 공포심이 없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청중들하고 굉장히 가깝게 할 수 있는 이런 음악을 작곡하고 있다, 이런 평들인 것 같습니다. 또 특정 시대나 악파, 작법과 장르, 서구나 동양문화 어디에도 완전히 속하지 않고 모든 장르의 개방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이제 그죠? 실제로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고, 선생들한테서도 이제 아마 이런 경향을 좀 교육을 받은 것 같은데 실제로 잘 실천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신이 스스로 자기는 아주 코스모폴리탄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 어디 하나에 집착하지 않고, 그다음에 고전적 장르의 현대적 재해석, 아까 잠깐 말씀드렸었죠. 가장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곡이 협주곡인데 세계적인 반열에 오르게 된 장르가 아마 협주곡일 것이다, 이렇게 평들을 하고 있습니다. 몇 곡 썼었죠, 그죠? 근데 아마 여러 가지 분야가 많지만 가장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받고 있는 분야가 협주곡인 것 같습니다. 첼로 협주곡에 대해서는 이제 영국 가디언지에서 가장 독창적이고 재미있는 곡이다, 이렇게 얘기도 했고요. 또 독일 평론가, 유명한 평론가입니다. 바이올린 협주곡에 대해서 작곡가의 풍부한 경험과 호기심, 새로운 시도와 방법으로부터 도출된 고도로 민감한 예술적 업적이다. 새로운 시도, 새로운 방법, 작곡자의 그런 호기심이 잘 표현된 거,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의 말레니치라는 평론가는 고도로 복잡하고 끔찍할 정도로 연주하기 어렵지만 위대한 작품이다. 아마 이 연주가 어렵다는 얘기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바이올린 협주곡 2번에 대해서 아주 최근에 초연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곡은 아마 그 사이먼 레틀에게 저분이 베를린 필에 있다가 런던으로 옮겨가면서 그걸 이제 축하할 겸 작곡하기도 한 곡 같아요. 헌정도 하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까다로웠지만 바이올리니스트 카바코스가 모든 문제에 대해서 완전히 편안하게 연주를 했다, 이런 거고, 또 LSO가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인데요. LSO는 비는죽의 사운드 세계에서 볼 수 있는 반짝임과 유쾌한 거품을 즐겼다, 이런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평판을 상당히 좋게 받고 있습니다. 이게 우측이 이제 작곡자하고 진은수, 좌측이 사이먼 레틀입니다. 베를린 필의 지휘자로 있다가 얼마 전에 런던 필로 옮겨가면서 아마 그 환송 겸 헌정을 한 그 곡인 것 같습니다. 상황협주곡 슈에 대해서도 청중을 자기 음악 세계로 끌어들인다. 역동적인 에너지로 승화를 시켰다. 국가적인 문화적인 경계를 넘어가지고 초문화적인 상상력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경계를 넘는다는 이런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여기에 대해서는 또 평가가 아주 좀 동양적이에요. 머무르지 않고 흘러가는 음악의 시간에 대한 비상한 감각이 드러난다. 여기서 음악은 정지되어 있는 시간이 아니고 항상 유동적으로 흐르고 때로는 회귀, 때로는 미래로 건너뛰기도 하는 유연한 변화 속에서 진행된다. 근데 이제 제가 이 평가를 보면서 이런 말씀은 그 윤희상 그분께서 굉장히 많이 하셨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윤희상 그분의 음악 정신이 강석희 선생님을 통해 가지고 아마 진은수 작곡가에게 좀 영향을 좀 미치지 않았을까, 이런 겁니다. 상당히 이제 동양의 음악에서 나오는 이런 거죠, 그죠? 권두곡이라는 곡은 이건 이제 서양 음악사 전체를 아우르는
작품을 써달라 이런 요구를 받은 거예요. 서양음악 전체 브람스, 차이콥스키, 스크라빈, 메시아 과거부터 저기 낭만, 고전 낭만부터 현대음악까지. 그래서 이제 이 음악을 작곡하면서는 이 곡에 대한 평가는 비서구와 서구, 클래식과 대중음악, 아코스틱과 전자음악의 경계를 허무는 이런 그 평가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또 거기에다가 재미, 유쾌함, 논리적인 요소도 좀 들어가 있고, 그죠? 그래서 인간은 사실은 노는 존재 아닙니까? 호모 루덴스. 노는 인간의 그런 그 특성을 잘 표현한 곡이다. 이런 평가를 했고, 이게 바로 현재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유닛이다. 이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 이제 연주자들도 하프를 한 연주자인데 그 사람하고 이렇게 만났는데 아마 엄청 어려웠던가 봐요. 혼이 났는데 나중에 하고 나서는 굉장한 보람을 느꼈다. 자기의 그 연주의 그 기술이 엄청 드러나는 거예요. 작곡자의 작곡으로 인해서 이런 영향도 미치고 있죠. 그리고 악기의 새로운 가능성. 하프 연주를 하고 있으면서 하프가 이런 소리를 낼 수가 있는가 이랬는데 이 진숙의 곡을 연주를 하면은 자기가 생각했던 그 연주의 한계를 뛰어넘는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연주자의 그런 연주술에 대해서도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진은숙 씨 가운데가 사뮤엘 에텔, 좌측이 조성진이죠. 조성진. 사실 저 조성진 피아니스트가 그 베를린 필에 대해서 꼭 자기가 상을 받고 나서 쇼팽상을 받았잖아요. 그때 5년 내에 그 무대 쓰는 게 꿈이다 그랬는데 중간에 아주 운이 찾아왔습니다. 랑랑이라는 그 피아니스트가 사고가 생기는 바람에 그 연주가 취소가 되고 대타로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베를린 필하고 같이 연주를 했던 하고 나서 아마 같이 사진 하나 찍은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앙상블 앵테르 공탕 이게 이제 그 현대음악을 주로 하는 이런 건데 뭐 이 곡에 대한 겁니다. 위대한 걸작이라는 거는 명백한 사실이다. 앙상블 단원들 모두가 압도가 되고 자기들이 10년 넘게 현대음악을 전문적으로 연주하고 신작을 수없이 접했지만 진은숙만큼 독특하고 간결한 메시지로 우리를 사로잡는 작품은 없다. 이런 평가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악보는 복잡한 것 같아요. 복잡하고 어렵고 막 이런데 또 이런 평가도 받습니다. 복잡하면서도 아주 간결하다. 아주 대립적인 이런 가치가 이렇게 합쳐지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게 굉장히 상당히 중요한 특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플루티스트가 또 이런 평가를 했습니다. 전작들에 비해서 신비롭다 이런 말도 많이 나옵니다. 이 동화적인 내용, 우주적인 내용 이런 것도 이제 많이 포함이 되거든요. 실험적이고. 실험적이라는 건 여태까지 아무도 시도하지 않았던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처음과 끝을 알 수 없는 무한을 연상케 한다. 이 사실이 굉장히 동양적인 사상이잖아요. 무시무종,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부처님 말씀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런 어떤 동양적인 특성이 들어가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는 서양 평론가들이 그런 평을 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언제나 악기에서 새로운 소리를 이끌어내고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한다. 음향적으로 아주 먼 우주에서 온 듯한 느낌이 든다. 드뷔시의 다채로운 음악, 스트라빈스키와의 접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주에 대한 관심이 많고 우주적인 그 음향을 음악에다가 접목을 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메시지가 듣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전달이 되는 것 같아요. 조현아라는 재불 작곡가입니다. 프랑스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나라 작곡가인데 이제 이 사람이 이런 평을 했습니다. 구갈론을 듣고 나서 돈이 듣도록 충격에 휩싸여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던 것 같아요. 진은숙이 얼마나 큰 거장인지 그 에너지에 꼼짝없이 압도를 당했다. 음악뿐만 아니라 인간적으로도 정말 큰 어른이다. 젊은 작곡가들에게 정서적인 멘토링, 후배들에게도 굉장히 자상하게 가르쳐줍니다. 1990년대부터 아무 소리도 없이 서울대 작곡가 후배들에게 아낌없는 조언을 주고 그래서 진은숙 이후에 한국 출신 작곡가들은 한 명도 예외 없이 모두 그 그늘 안에 있고 그 이름에 큰 빚을 지고 있다. 이 자기 활동을 하면서 후배들도 잘 키우고 나중에 또 잠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베를린 필, 바이에른 슈타트호퍼, 뉴욕 필 세계적인 이런 악단들이 신청을 하고도 기다려야 돼요. 아주
밀려가지고 몇 년씩 기다렸다가 작품을 받고 받으면 즉시 초연을 하고 세계적인 악단이 이런 상태죠. 그러면서 자신만의 음악 세계로 전 세계 음악계에서 중요한 위치에 서 있는 음악가. 경이로울 정도로 아름다운 현대음악을 작곡한다. 이 경이로움, 새로움은 또 강석희 선생님께서 굉장히 강조하시던 내용이었죠. 경이로워야 된다. 새로워야 된다. 남의 거 모방하면 안 된다. 이런 거였죠. 그죠? 그런 가르침을 굉장히 잘 받아들이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은 수상평력인데요. 지금까지는 이제 각자 평가를 한 사람들의 주관적인 평가가 되겠죠. 이 수상을 한 건 객관적인 평가입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그 진은숙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건 이 수상 경력이에요. 음악 자체는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았는데 계속 잊어버릴 만하면 한 번씩 수상 경력이 있으면 크게 안 나죠. 그냥 조그만하게 납니다. 나한테 저는 이제 그걸 정확하게 제가 다 보고 있었죠. 그래서 그래서 이런 그 수상 경력이 있으면은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학생 때부터 아까 상을 받았다고 그랬죠. 84, 85년도에 세계음악제에서 입선을 했고 가우데 아무스 몇 번 말씀드렸었죠. 아주 역사가 오래된 전통적인 젊은 작곡가를 발굴하는 그런 가우데 아무스 국제 콩쿠르에서 1등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1993년도에는 브루즈 국제 전자음악 작곡에서 또 1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93년에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일본 도쿄도 150주년 기념 국제 작곡 콩쿠르에서 우승을 했는데 이 곡은 자기가 폐기를 시켜버렸어요. 그 다음에 2004년도에 43세 때 그라베 마이어상. 이게 작곡상에서 노벨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과학의 노벨상이 있고 미술의 터너상이 있다면은 음악에서는 그라베 마이어상. 이 음악에서의 노벨상이라는 그런 평을 듣는 상인데 그 상을 받았습니다. 43세 때. 그라베 마이어라는 사람이 독일 이민자의 아들인데 뭐 돈을 벌어가지고 대학에 기정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1985년도에 시작이 되고 이랬습니다. 근데 이제 그 상을 받은 사람들을 보면은 대단한 사람들이죠. 1986년도에 스승 리게티 제르지가 이 상을 받았어요. 그 후에 펜데레스키 굉장히 유명하죠. 그죠? 피에르 블레즈 다 지금 현대음악에서 큰 한 흐름을 주도하는 이런 작곡가들이 받았고 2004년도에 진은숙 작곡가가 상을 받았습니다. 이게 피에르 블레즈라는 진은숙 전에 그 그라베 마이어 상을 받은 사람입니다. 2005년도에는 아놀드 쇤베르크 상을 받았죠. 이것도 뭐 굉장히 권위가 있는 상입니다. 2007년도에는 우리나라에서 대원 음악상, 2007년도에 하이델베르크 예술상, 2010년도에 모나코 피에르 대공 작곡상, 2012년도에 우리나라 호암 예술상 상을 받았죠. 그 다음에 2017년도에 비후리 시벨리우스상, 이게 또 굉장한 상입니다. 굉장히 권위 있는 상이에요. 1953년도에 처음 시작을 했는데 시벨리우스라는 그 작곡가가 이래 수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마 상 이름을 시벨리우스 좀 뭐 굉장한 작곡가죠. 핀란드 작곡가로 뭐 곡이 많이 나오죠. 저분이 받았고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이 상은 또 특히 선정 대상이 있는 경우에만 수상을 합니다. 그래서 비정기적인데 힌데미스, 쇼스타코비치, 스트라빈스키, 브레이튼 메시앙 이 다 지금 현대음악의 한 큰 흐름을 주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다 이전 수상자들이에요. 내려치기 다 해서. 그 상을 2017년도에 진숙이가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제4회 마리 호세 크라비상. 이건 이제 비교적 또 최근에 생긴 상이죠. 2009년도에 생긴 상인데 이 4회 상금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제4회 상을 그러니까 과거의 상도 받고 최근에 생긴 상도 수상을 하는 거예요. 4회상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2019년도에는 또 바흐 음악상. 함부르크 시가 수상을 하는데 4년마다 하는 거예요. 1950년이 바하가 1750년에 세상을 떠났거든요. 그래서 바하 서거 200주년을 기념해서 만든 상입니다. 1951년도에 힌데미스 받고 또 1975년도에는 진은숙의 그 스승 리게티 제르지가 받았습니다. 메시앙, 시네트케, 스톡하우젠, 피에르 브레즈 다 이런 사람들이 받았던 상을 2019년도에 진은숙 씨가 받았습니다. 이게 이제 2019년도에 상을 받을 때 수상식에서 장면입니다. 가운데 계신 분이 진은숙 씨입니다. 2021년도에는 레오니 스모닝
소닝 음악상. 이것도 이제 덴마크에서 최고영예라고 할 수 있는 상입니다. 1회 수상자가 스트라빈스키가 1회 수상을 받았어요. 그 후에 뭐 브리튼 메시앙 알만한 사람이죠. 이 상도 또 리게티 저리지. 그러니까 선생이 받은 상을 쫓아다니면서 받지 못한 상도 받고 받았던 상도 다 같이 진수가 받았습니다. 최근에 와서는 지휘자나 뭐 레오나르도 번스타인, 사이먼 라틀린 사람들은 지휘자죠. 그다음에 연주자도 주고 이랬는데 2021년도에 레오니 소닝 음악상을 받았습니다. 작년이죠, 그죠? 그래서 이 상은 특히 이제 그 행사가 굉장히 거창해요. 그 상을 받은 그 작곡가의 곡을 가지고 음악회도 계속 열고 수상 당일에도 그 작곡가의 곡만 가지고 음악회를 여는 굉장히 명예스러운 그런 행사들이죠, 그죠?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곡상이 굉장히 많은데 2004년도에 받은 그라미 마이어, 2005년도에 받은 샘부르크, 2017년도에 받은 비오리 시벨리우스상 이 세 개가 이제 이 세 개를 다 받으면은 그랜드 슬램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랜드 슬램을 완전히 성취를 했고 그 이후에 또 새로 나온 상들도 다 지금 수상을 하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말 뭐 이름 붙어 있는 유명한 상은 다 받은 이런 거죠. 출판사도 아주 뭐 세계 최고의 출판사죠. 아주 오래전에 어떻게 계약을 맺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 출판사가 미래를 잘 내다본 것 같은데 뭐 베토벤 시대부터 그 악보를 해오던 이런 악보사인데 물론 베토벤 브람스는 저작권 소멸이 됐지만 최근에 유명한 스트라빈스키, 프로코바예프, 쇼스타코비치 이런 유명한 세계적인 작곡가들이 출판을 하는 사실 출판도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책을 내면 어느 출판사에서 내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것과 마찬가지로 악보도 어느 악보사가 내느냐, 악보 출판사가 내느냐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아주 오랫동안 계약을 맺어오고 있고 이제 여기서 작곡을 하면 출판을 하는 이런 겁니다. 마지막에 이제 후배들을 위한 교육에 대해서 이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와서 2006년도에 와서 2018년도까지 정명훈 씨가 지휘자로 있으면서 상임 작곡가로 초청을 했습니다. 그걸 하면서 아우스노바, 흰음악 이런 뜻이죠. 그걸 하면서 후배들을 많이 키웠습니다. 연사에 공연도 하고 신곡도 하고 또 서울시향도 많이 키우기도 하고 마스터 클래스도 운영을 하죠. 작곡하는 것도 레슨, 작곡하는 걸 다 봐주고 레슨, 강연도 하고 리딩 세션. 리딩 세션이라는 건 작곡을 해오도록 해서 그 작곡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같이 디스커션을 하는 이런 내용. 그러니까 아주 프랙티컬한 가르침인 것 같아요. 그래서 11년 동안 상당한 성과가 있었고 그 결과 그래도 2명, 김택수라는 작곡가하고 신동훈 두 분이 이제 아마 꼽을 수 있는 그런 후배들인 것 같습니다. 아스노바를 할 때 작곡가의 모습입니다. 프로그램이 이제 저렇게 만들어서 상당히 꾸준히 열심히 심도 있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김택수 이분 원래 김택수는 이 화학 특기생이었어요. 국제올림피아드에서 은메달을 따고 이래가지고 서울대학 화학과에 들어갔다가 음악이 좋아가지고 나중에 작곡가로 전과한 아주 특이한 경력을 갖고 있는 작곡가인데 지금은 이제 미국 인디아나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하고 있고 시래큐스 대학의 작곡가 교수로 있습니다. 2006년도 처음 아스노바 시작을 할 때 만나가지고 마스터 클래스 뭐 이런 걸 하고 해서 한 2, 3년 후에 이제 앙상블 앙테르 공당 포레의 이제 위촉을 받도록 이렇게 하고 국제 무대에 처음 데뷔를 시켜준 이런 거죠. 그래서 그 김택수 그 후배의 말을 들어보면 그 내용이 아주 구체적인 이론과 실기를 하고 핵심적인 키워드를 제시를 해주고 수요를 해결하도록 노력을 해주고 유도를 하고 또 아스노바 그 프로그램 자체가 굉장히 큰 도움이 됐다고 그래요. 치밀하고 미학적인 거, 문학적인 거, 철학적인 거 여러 가지 그런 분야를 같이 이제 통합을 하는 이런 걸 강조를 한다고 그럽니다. 저 작곡가가 아주 젊은 김택수 작곡가는 지금 이제 굉장히 뜨고 있는 작곡가고 아마 진인수 그 작곡가의 뒤를 잇는 작곡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또 신동훈이라는 그 후배가 있었는데 서울대를 나와가지고 현재 영국 킹스 카리지의 박사 과정으로 있습니다. 진인수 키즈라고 불리죠. 7년 동안 작곡 강습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드디어 2019년도에 영국 비평가 협회의 젊은 작곡가상을 수상을 했고 2021년도에 클라우디아 아바도상, 베를린 필의 그 카라얀 아카데미의 클라우디아 아바도죠. 이전 지휘자였죠. 그 상이 있는데 그
상을 받아가지고 또 첼로 협주곡을 위탁을 받은 이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진은숙 작곡가가 초기에 밟았던 과정을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 이런 후배인 것 같습니다. 김선욱이 뭐 피아니스트는 제자는 아니죠. 제자는 아닌데 진은숙 그 피아노를 표현을 하기도 하고 연주를 하는 이런 그 피아니스트입니다. 그래서 그 평을 보면 굉장히 복잡한가 봐요. 그 악보를 보면은 한 놈도 중요하지 않은 악명 없고 굉장히 연습할 때는 고되고 고통스럽지만 하고 나면 그 연습한 그런 어려움을 충분히 보상이 주어지는 곡. 실제로 이제 피아노를 친 피아니스트가 곡에 대해서 이제 이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2년부터 2027년까지 5년 동안 통영에서 개최되는 통영국제음악제 예술감독을 맡아서 지금 이제 5년 동안 하는 역할이죠. 음악제의 주제와 프로그램을 정하고 연주자도 결정을 하고 통영 아카데미를 운영을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아시아 작곡가들도 세계 소개도 하고 마스터 클래스도 열고 위촉 발표, 망상을 프로그램 그래가지고 아마 아주 내실이 있는 그런 프로그램 생각하고 계시고 5년 동안 잘 진행이 되면 또 굉장한 우리나라 현대음악의 발전이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봅니다. 이게 이제 20주년 기념의 통영국제음악제 개막식 장면입니다. 그래서 진숙 자신의 이 작곡을 하는 그런 정신을 보면 이런 식입니다. 음악은 음악일 뿐이지 현대라는 단어로 구분하는, 그러니까 과거, 고전, 현대 이런 의미가 별로 없다. 벽을 깨는 거죠. 또 작곡을 한다는 건 벌레가 되는 시간을 거치고 기억을 경험해야 나오는 거다.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거죠. 혼신의 힘을 다한다. 매 작품을 마지막 작품으로 생각한다. 처음부터 세계 무대에 통할 수 있는 음악. 어설픈 곡을 쓰지 않겠다는 얘기죠. 항상 베이스,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한다. 스스로 극한까지 혹독하게 밀어붙여야만 그나마 들어줄 만한 곡이 나온다. 아마 이런 자세로 작곡을 하니까 곡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고 한 곡 한 곡 다 이제 이런 메시지가 전달이 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이 과거 이제 그런 선생님으로부터 받은 그런 영향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마지막은 요약과 핵심 사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제일 좌측에 계신 분이 안익태 선생님입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계신 분이 윤희상 작곡가예요. 우측에 진은숙 작곡가입니다. 그래서 제게는 이제 세계적인 명성을 떨치신 분으로는 안익태님으로부터 해서 윤희상, 진은숙으로 이어지는 이런 과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익태 저분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봐야 되고 윤희상 이분도 이제 앞으로 정리를 한번 해봐야 되고 또 오늘은 제가 진은숙 이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윤희상, 강석희, 리게티, 진은숙 이렇게 이제 스승의 체계가 되죠. 전통음악과 서양음악의 통합, 문학과 음악의 통합, 고전음악과 현대음악, 음악과 언어, 이 언어에 또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언어적인 것과 음악적인 것, 클래식과 대중음악, 아쿠스틱과 전자음악의 경계를 허문다. 이런 평들을 많이 받습니다. 또 신중한 음악도 있지만 놀이적인 요소, 재미있는 요소 이런 것들이 통합이 된 것이다. 이런 게 이제 전체 음악의 특성이 아닌가. 이게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공감을 일으키고 있는 이유가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에 제가 네이처 이렇게 너처라고 했는데 네이처는 타고난 능력이죠. 너처는 환경적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양쪽이 다 작용을 했지만 타고난 어떤 이 작곡가로서의 능력이 상당히 좀 뛰어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 교육을 받는 과정을 보면 그게 이제 뭐 그렇게 막 크게 그런 과정은 뚜렷하지가 않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제 그 강석희 선생님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소개를 드렸고 리게티 선생님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소개를 드렸는데 그 영향이 어떤 곡이 어떻게 영향을 받았는가 이런 걸 구체적으로 이렇게 연결짓기는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 프로세스를 보면 타고났던 어떤 작곡가로서의 능력이 그런 교육적인 것보다는 훨씬 크지 않았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BTS하고의 관계를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BTS가 저렇게 관심을 갖는 것도 결국은 통합이에요. 힙합, BTS, 문학, 클래식. 제가 이거 BTS 말씀드리면서 이런 요소가 BTS의 그 팝에 어떻게 연결이 됐는가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이런 통합적인 요소가 하나는 팝 쪽으로 발표가 됐고 하나는 클래식 쪽으로 발표가 된 거예요. 이런 면에서
양쪽이 이제 관계가 상당히 있을 것 같지도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클래식 K BTS 진흥숙 이렇게 붙였지만 이거는 이제 BTS가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끄는 거죠. 그죠? 그렇지만 자기 분야에서 성취한 걸로 봐서는 이 진흥숙 님이 성취한 게 BTS에 절대로 미치지 못하지가 않아요. 단지 현대음악에 대한 관심을 갖는 사람들 숫자가 적었을 뿐이죠. 그래서 제가 팝게이 진흥숙이 BTS다. 이런 것도 이제 언젠가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역시 제가 뭐 항상 마지막 슬라이드는 알고 있는 게 물 한 방울이라면 알아야 할 것은 대양과 같다 이런데 뭐 이런 음악에 대해서도 앞으로 해야 될 부분은 상당히 우선 많이 듣고 연구해보고 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